예, 제가 붙인 타이틀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인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제보건의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1-2주 정도 단기 의료 봉사를 하는 거를 제외한다면, 그래서 한 수개월 혹은 그 이상 해외에서 보건 의료인으로서의 삶을 꿈꾸고 있는 그런 분들과 이렇게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라고 생각했을 때, 임상보다는 공중보건학적 접근을 해야 될 가능성도 꽤 많고요. 또 임상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국제보건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인제 그 살게 되는 나라의 많은 정부라든지 이 NGO라든지 이런 혹은 국제기구들 이런 데서 온 사람들과 인터랙션도 해야 되고, 또 임상보다는 공중보건학적 접근이 갖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임상 간호사나 임상의학을 하신 분이라도 앞으로 혹시 좀 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은 공중보건학적 접근에 좀 많이 눈을 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제보건에 대한 동향을 좀 말씀드렸는데, 공중보건학을 했을 때는 ODA를 통한 공적 자금들, 코이카나 코피 같은 EDCF 여러 가지 ODA 공적 자금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비교적 큰 규모로 하기 때문에 많은 컨택트 포인트가 생기고 개도국의 니드를 많이 채울 수 있는 임팩이라는 측면에서 좀 크고요. 예. 그래서 그런 퍼블릭 헬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국제 보건 혹은 글로벌 헬스나 인터내셔널 헬스에 대한 동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뒤 후반은 아까 우리 박상은 선생님께서 인생의 분수령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한테 1995년 일종의 분수령으로 지도 밖으로 떠나서 행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되는데, 한 2-3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걸 생각하고 사실은 지도 밖으로 행군을 시작했는데, 20 년이 훌쩍 넘어서야 다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쪼끔 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좀 나눌까 합니다. 글로벌 헬스라는 단어를 요즘은 많이 쓰고요. 전통적으로는 인터넷 헬스를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제보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하면 인터넷 헬스가 될 테고, 글로벌 헬스는 뭐 세계보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글로벌 헬스란 말 그대로 우리말로 그냥 쓰기도 하고요. 네, 어느 경우건 간에 인터체인저블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헬스는 인터내셔널 퍼블릭 헬스입니다. 아까 제가 공중보건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 공중보건이라고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은 말 그대로 크로스 보더, 국가 간의 어떤 상호 관련이 있는 혹은 두 국가 간의 어떤 이슈들 이런 거를 다룬다면서 크로스 보더의 측면이 있고요. 퍼블릭 헬스는 우리가 각 개인을 치료하는 인디비주얼 헬스, 임상 의학, 임상 간호학 이런 거에 비해서 일종의 지역 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혹은 뭐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일종의 population health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인구 집단이나 혹은 지역 사회 집단의 전체적인 그런 보건 문제도 좀 보고, 감염병 같은 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질환들에 직접 국가나 지역 사회가 개입을 하고, 예.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잘 이렇게 개발을 해서 질병은 개인의 잘못된 초이스로 오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라이프 스타일의 초이스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는 인제 개발도상국 경우는 의료나 진단에 대한 접근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을 퍼블릭 헬스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요. 터미놀로지는 이 국제보건은 사실은 오래전에는 이제 트로피컬 메디슨이라 해서 열대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1950 년, 60년 전까지 콜로니얼 식민지적인 그런
배경에서 나왔던 단어고요. 그 이후에 인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나라들이 많이 인제 독립을 하고 하면서 인터내셔널 헬스라는 term을 쭉 쓰다가 1990년 초에 신자유주의와 함께 세계화가 굉장히 인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거의 그러면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인제 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니 뭐 여러 가지 MD가 또 맞물려서 이 글로벌 헬스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유행 내지 추세가 지금 글로벌 헬스이기도 한데 이제 두 개의 차이 인터내셔널 헬스와 글로벌 헬스의 차이는 어 인터내셔널 헬스가 쪼끔 더 로우 인컴이나 미들 인컴의 이 저소득 국가의 보건 의료 문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더 쓰인다면 그러니까 이제 ODA와 관련된 측면에서 그런 로우 LIC와 MIC 로우 인컴과 미들 인컴 컨트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좀 더 측면 그런 초점이 맞춰 있다고 했을 때 글로벌 헬스는 세계화가 가져온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인제 그 트랜스내셔널 헬스 하자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어떤 그게 인제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원일 수도 있지만은 NCD 리스크 팩터 non communicable disease 그 성인병의 리스크 팩터인 뭐 술, 담배 그다음에 프로세스 푸드 여러 가지 정크 푸드들 이런 것들이 다 WTO 시스템 속에서 프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자유무역이라는 그 정신 속에서 이게 이 쉽게 이렇게 수입을 막아대고 이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 이 헬스 하자들도 인제 많이 이렇게 국가 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혹은 안티리트로바이럴처럼 HIV 치료제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적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퍼블릭 구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확보하고 누구나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약들 이런 것들은 또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그러니까는 지적 소유권 문제에 걸려 갖고 또 쉽게 못 구할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사항들을 다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국 세계화된 이 지구촌에서 요즘 이제 팬데믹 때 아주 절실하게 느꼈지만 이런 감염병의 확산 혹은 감염병의 백신을 또 그러면 만들고 백신을 구입하는 그런 문제들 또 백신 국수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평등성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결국은 지구화와 세계화가 inequity 불평등을 낳았고 빈곤 가난한 빈곤층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헬스 이퀴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많이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헬스, 인터내셔널 헬스 고런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이제 란셋에서 2009 년에 제프리 코프란이 낸 이후에 많이들 리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쪼끔 더 제 슬라이드 왼쪽 아래 란셋의 오리지널 아티클이 있으니깐요. 좀 보시고 해서 아무튼 쪼끔 더 결론적으로는 이 인터내셔널 헬스하고 글로벌 헬스는 한국에서는 별로 구별 없이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냥 통칭 그냥 국제보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런 국제보건에 혹은 글로벌 헬스에 어 주된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어 이 처음에 이제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한 100여 년 이렇게 실험을 했고 해서 항생제 균을 발견하고 항생제가 만들어지고 뭐 이러면서 천연두 박멸해서 피크를 이루면서 1880 년에서 1970 년까지 이렇게 감염병에 많은 초점을 맞췄고 그다음에 인제 2000 년에서부터 2015 년까지 새로운 1000년이 왔을 때 이 전 지구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해서 유엔이 MDG라는 밀리미터 고를 내세웠는데 이게 상당히 성공한 측면이 있으면서 MDG가 이제 SDG 연결돼서 MDG하고 SDG 얘기를 쪼끔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2003년 사르스 이후에
신종 감염병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르스 한국에서는 그 이후에 2016년 메르스, 그 서아프리카에서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있었던 서아프리카 에볼라, 뭐 여러 가지 이후에 또 지카 뭐 이러다가 이제 지금 2020년에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이 EID가 아주 절정에 이르고 전 세계가 봉쇄의 세계화라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글로벌 헬스가 무척 중요해졌는데요. 아까 말씀했던 그 MDG는 코피 아난이 유엔 사무총장에서 코피 아난이 코디네이션 해왔고 여러 가지 그 보건의료 이슈들 중에서 사회적인 이슈 중에서 보건의료인 4번, 5번, 6번 모성보건 뭐 그다음에 HIV, T, 말라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교육도 들어가고 가난 퇴치가 들어가서 이게 어 그 고를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그 공여국이나 수요국이 다 같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아젠다 세팅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하고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거의 모든 이 ODA 공여국이나 혹은 ODA 수요국이 모성보건이나 HIV, 말레리아 이걸 많이 했고 교육과 젠더 이슈 많이 다뤘고 그런 것들은 전부 그 MDG 1번인 포버티 리덕션, 빈곤 퇴치라는 큰 그 엄브렐라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MDG가 2015년 끝나가면서 그 포스트 MDG 이후엔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이게 이제 SDG로 해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 되는데 그거는 아까 그 코피 아난의 대를 이어서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총장이 재임 기간 동안 이 17개의 골을 이렇게 또 세팅을 해서 아젠다 세팅을 잘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MDG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회적 이슈들이고 그다음 이제 이쪽에는 또 이코노믹 그로스가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인바이러먼탈 이슈들 해서 이 지속 가능한이란 단어는 사실은 이제 인바이러먼탈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우리 세대가 쓰고 또 다음 세대한테 이 하자들을 남기지 말고 그 에어 폴루션이라든지 그 이 더워진 지구 이런 걸 남기지 말고 또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남겨 놓으면서 디벨롭먼트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7개 인제 아젠다 세팅을 해서 MDG 이후에 이 SDG가 ODA의 툴로서 계속 자리 잡은 건 뭐 말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제 요즘 인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가 한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식의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인제 의논들을 많이 합니다. 팬데믹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1918년에 한 4천만 내지 5천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스페니쉬 플루 이후에 에이시안 플루, 홍콩 플루, 그다음에 2009년에 있었던 신종 플루 대유행에서 세 번의 팬데믹과 또 그래서 지난 한 100년 사이에 1918년 이후 100년 사이에 네 번의 팬데믹이 있었고 이 신종 그 스페인 독감 때가 가장 많이 죽었고 이때 한 1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비드 사태 속에 있는데 공식 이 보고된 사망자는 600만 조금 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는 이거 한 2배 반 내지 3배 가량 돼서 한 1,500만 내지 한 700~800만 명이 사망한 건 아닌가 보고 있고 어느 정도는 좀 더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스페인 독감의 한 반가량 사망하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측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HIV라고 하는 여기 있는 것들은 단지 1~2년 사이에 단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런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인가 반해서 인제 이 HIV는 일종의 크로닉하게 아주 천천히 진행하면서 서서히 인제 사망자를 내는 이런 식의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인제 여기 있는 것들을 대체로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고요. 그 신종 감염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러면 인제 전 세계의 질환의 탑10 질환은 무엇이냐를 좀 살펴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2000년,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블루 칼라로 있는 게 이제 2019년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 칼라가 이제 NCD Non-Communicable Disease고, 이제 오른쪽 게 이제 2019년인데, 그린 칼라는 감염병입니다. 폐렴과 신생아 사망, 그다음에 설사병, 이 세 가지의 커뮤니케이블 디지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대체로 이제 NCD 성인병이고요. HIV하고 TB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10대 사망 원인도 들어가고 뭐 이랬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병 중에서는 1번이면 합쳐서 심혈관 질환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COPD나 캔서들이 쭉 있고. 근데 이런 질환의 이제 패턴이 하인칸 컨트리는 2008년이나 2030년 예측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미 질환 패턴은 더 이상 바뀌지 않을 만큼, 그래서 이제 그린 컬러가 NCD고, 그다음에 이 검은색이 전염병이고, 이 회색은 이제 인절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인절인데, 이런 식으로 2008년에 구성되어 있는데 2030년 예측하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질환의 패턴은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선진국형 아주 티피컬한 이제 패턴이고요.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로인칸 컨트리는 2008년 기준에 감염병이 NCD나 인절이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IV, TB 이런 것들, 말라리아 전제 사망 줄고, 설사병도 여기 보시면은 네오나탈 인펙션도 줄고, 폐렴도 줄고, 그 다음에 이 다이얼 디지즈가 줍니다. 그래서 2019년에 좀 더 줄고요. 그래서 이제 감염병들이 줄면서 그 패턴이 2030년 되면은 NCD가 가장 많아지고, 감염병은 한 4분질이 조금 넘는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봅니다. 이제 미들인컴 컨트리들은 이제 한 중간쯤 되었고, 현재 이미 NCD가 한 60%는 되고요. 일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75%까지 되고, 인저리 부분은 여전히 좀 남고, 감염병은 좀 더 줄고, 이제 이런 패턴으로 바뀔 걸로 봅니다. 이제 가장 아까 이제 세계화 때 가장 문제가 된 게 이제 불평등이라든지 이제 건강 영역에도 이 건강 영역에도 이런 그 헬스 이니퀴티가 있고 헬스 이니퀄리티가 있었고, 그 가장 예민한 지표라고 하는 라이프 익스펙턴시, 태어났을 때 그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잘 사는 나라는 1950년 당시 한 65, 6세에서부터 이제 점점 늘어왔고, 지금은 80세에 점점 접근하는데,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은 많이 이제 올라는 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한 20년 정도 차이가 있는, 한 4, 50년보다는 한 10년쯤 차이가 줄긴 했죠. 여전히 상당히 있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아주 간단하게나마 국제보건의 그런 동향들을 그런 그 터미놀로지가 인터넷 헬스에서 글로벌 헬스로 바뀌는 것들, 질환의 패턴이 바뀌고 감염병이 늘고, ODA는 MDG하고 SDG라는 그 툴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아젠다 세팅에 성공하면서 이 MDG나 SDG 영역에서 인터내셔널 헬스나 글로벌 헬스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NDA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NDA는 노마딕 DNA입니다. 이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는 좀 뭐 상당히 퍼센트가 높을 거로 보는데,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한 4, 5% 정도는 이 유목민족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땐 잘 안 나타나다가, 이제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지면서 한 2만 불 GDP, 1인당 GDP가 2만 불, 3만 불 이상 되면 이제 자국에서 웬만큼 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편의점에서 알바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은 이제 사는 이런 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려서 크로스 컬처럴한 그런 삶에 관심이 있고 뭐 세계 여행을 이렇게 뭐 수개월에 걸쳐서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지도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유혹도 많이 받고 그런 거 실제로 여러 형태로 인제 뭐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인제 본인의 어떤 primary job에서부터 찾는 아주 적극적인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여정을 1995 년에 이 한국을 떠나서 인제 필리핀에 있는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 본부에서 결핵을 담당하는 그런 메디컬 오피서로 WHO를 조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결핵협회에서 인제 결핵 환자들 보던 이제 결핵을 전공으로 한 의사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4 년에 더 경험을 쌓고 오려고 했다가 길어졌는데 그 길어진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결핵협회에서 환자를 볼 때 신환자들 새로 발견된 결핵 환자들을 하루에 한 20명 정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올드 페이션트들 제외하면 하루에 20 명쯤 새로운 환자들 보고 한 1 년에 한 그냥 반 정도 이렇게 진짜 임상 세션이 있었으니까는 한 150일 정도. 그렇게 20 년을 제가 결핵협회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6만 명의 환자를 '아 내가 보는 거구나.'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일하던 이 서태평양 지역에는 한 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어요. 중국 뭐 몽고 그다음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라오스 이 단지에 포함되는데 7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50% 만이 진단이 되고 한 50%는 진단이 안 되는 상태로 방치가 됐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 70만 명 중에서 한 30% 만 더 발견하도록 제가 인제 그 WHO 일을 하는 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라의 결핵이라는 게 인제 소셜 디지즈고 한 나라의 인제 보건복지부나 보건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카운터파트가 인제 보건부에 있는 결핵 쪽 담당하시는 분들 뭐 policy maker인데 인제 그쪽에 뭐 자금도 되고 결핵약도 세계은행으로부터 이렇게 자금을 내서 대주고 또 훈련도 시키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 가서 잘하고 있는지 또 이밸류에이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을 해서 하여튼 환자 발견의 한 30%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치료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인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0 년을 간 420만 명의 결핵 환자를 새로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6만 명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할 때 퍼블리스적 접근을 했을 때 공중보건학적 접근했을 때 임팩이 영향이 상당히 더 많다는 데 이제 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진료실 속에서 환자를 보는 것보다 이런 카운터파트를 이 인디비주얼 페이션트가 아닌 어 보건부의 결핵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들, 국장들 뭐 장차관 분들하고 이제 계속 대화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런 커다란 임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서 그 숫자의 매력이 돼서 제가 인제 3-4 년만 일을 하고 돌아온다고 했다가 인제 거의 20년 넘게 이제 저의 유목민적인 생활은 길어졌는데 모든 사람에게 인제 클라이언트가 있죠. 꼭 뭐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나 뭐 간호사들 다 우리에게 다 인제 고객이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 때문에 사실 의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또 의사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인제 클라이언트인데 그 환자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또 환자 때문에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는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중요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인제 WH에서 일을 하면서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환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인제 여기는 캄보디아에 있는 이 아이들인데 이제 결핵 환자가 있더라도 저희가 직접 이 아이들을 뭐 치료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 나라 보건부가 보건소를 통해서 이런 환자들을 잘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그
그 나라 그 보건당국자들과 긴밀하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는 카운터파트는 이제 보건부에 있는 그런 정책과 정책을 실행하는 그런 분들이고, WHO 컬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디 있나, 이게 인제 제가 은퇴하기 한 1 년쯤 전에 2015년에 찍은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있고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신용수 박사님이라고 우리 그 서태평양 지역 전체 책임지셨던 신용수 박사님 리지널 디렉터고, 지금 우리 박기동 선생이 이제 그 베트남 WHO 베트남 사무소를 맡아서 일하다가 지금 인제 마닐라에서 또 그 한 파트를 맡아서 일하는데, 또 한국 분들 몇 사람 있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한 그 프로페셔널 직원 한 반 정도가 이제 인터내셔널 스태프였고요. 이제 캄보디아 직원들인데, 보셔서 이게 인제 단체 사진 찍는 건데 저희 오피스에서 인제 큰 회의를 하고 단체 사진 찍는데 다 이렇게 환하게 웃고 해서 그냥 그 일은 굉장히 진지하게 하지만은 상당히 즐기면서 하려고 애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멀티컬처럴한 그 다이나믹들이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열심히 놀고 뭐 이런 식의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인제 30년 전에 한국을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제 어떤 옵션들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갔을 때는 사실 선교병원 의사한테 선교병원 빼놓고는 거의 길이 없었어요. 코이카란 것도 이 당시엔 없었고, 무슨 뭐 국제 그 기구에 들어가는 예도 거의 없었고 해서 상당히 그 길이 내로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한 30년 이상 지나서 지금은 많이 인제 넓어졌습니다. 일단 NGO들이 많이 생겼고, 여기는 기독교 NGO도 있고 일반 NGO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국경 없는 사이에서 몇 개월씩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또 NGO를 통해서 많이 또 나가기도 하고, 이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자원이 많아지고 코이카가 생기고 또 뭐 코피가 생기고 하면서, 코이카가 지원하는 병원으로 또 의사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고, 또 코이카에서는 세계 WHO는 유니세프에 돈을 줄 때 한국 사람 한 사람을 꼭 뽑아라 해서 코리안 어태치먼트를 이렇게 컨디션을 걸면서 수백만 불씩 돈을 줘서 한국 사람들을 꼭 뽑도록 또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아주 전통적인 그 선교병원 말고도 굉장히 길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옵션들이 있고, 그래서 그 노마딕 DNA를 가지신 유목민적인 삶이 잠깐의 동경과 지나가는 꿈이 아니고, 나의 삶을 여기다가 이걸 통해서 나의 가장 그 인생의 환경기를 좀 바쳐보고 싶은 그런 진한 유혹도 느끼고, 또 혹은 구체적으로 그런 길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행군이 간혹 어려울 수도 있고, 간혹 많은 이 챌린지도 오고, 또 가족의 서포트도 긴밀하게 요하지만은 굉장히 가치 있는 길이고, 또 클라이언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포버티 리덕션, 빈곤 퇴치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건의료 영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계속 키워나가시고, 또 확장시키시고, 먼저 간 사람들과 계속 네트워크를 하시면서 여러분한테 맞는 이 노마딕한 삶이 무엇인지 잘 찾아가시는 그런 분수령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또 잘 이렇게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K닥에서 이 세미나를 또 개최하시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일단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아까 박상현 대표님께서 젊음을 WHO에 바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나온 교수님의 조언이 담긴 그 진심 어린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지금 질문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요. 질문 주실 분들은 질문 주시고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질문 보고 있습니다. 해외 위치한 WHO 가실 때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제가 인제 어 와이프가 애들 둘이 있었고요. 자녀들은 뭐 어린아이들이었으니까 특별히 뭐 많은 설득을 필요한 이런 건 아니었고요. 와이프는
자기가 하던 일을 포기하면서 와 줬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때 이후로 한 20년 지구는 저를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저희 가족에 관해서는. 근데 인제 저 은퇴하는 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쿠킹을 이 요리 만드는 걸 배우겠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 가족의 지구는 와이프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난 20 년을 넘게 제가 또 캄보디아로 가면 또 캄보디아로 이주하고 하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서포트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온 지 7 년째 되는데 뭐 쓰레기 버리는 거며 뭐 하여튼 온갖 그전에 많은 핑계로 안 하고 못 했던 것들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가 이 저를 위해서 많은 뭐 희생이랄까 혹은 양보를 해 줬던 배려를 해준 와이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계속 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으나 뭐 쪼끔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너무 퍼스널한데도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김민성 의대생분이 꼭 한국지법원의뢰소 활동하실 교수님에서 전문의를 맡으셔서 아니면 의대를 좀 일단 인턴은 무조건 하시길 바라고요. 인턴까지는 하셔야 그 6년 동안 배웠던 게 그냥 공지식 이렇게 허공했던 지식이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툴로서 메디슨이 여러분의 툴로 남기 때문에 무조건 인턴을 하시기를 제가 원하고요. 인턴을 하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전문의를 꼭 하겠다고 원래 인턴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다가도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인턴까지는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전문의를 하고 임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공중보건학적 퍼블릭 헬스적인 접근이 많이 이렇게 마음에 꽂히시면은 그 길 직접 퍼블릭 헬스를 하시는 게 시간을 세이브하는 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인제 워낙 지금 70 뭐 거의 80 까지 아주 늦게까지 여러 번의 상당히 오랜 기간 프로페셔널 라이프를 살기 때문에 가야 그러니까 전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임상을 다 하고 또 마음이 계속 노마디 간데 관심이 있어서 퍼블리셔를 그 후에 하시더라도 사실은 관계없고요. 또 아니면 퍼블리셔를 하시다가 또 나중에 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또 뒤늦게 좀 임상을 하실 수도 있고 그건 뭐 큰 관계는 없어요. 아무튼 임상은 인턴까지는 무조건 하시고 쪼끔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면은 에피션트하게 간다면 그냥 퍼블리셔를 직접 하면서 마스터를 좀 좋은 데서 하시고 뭐 존스 홉킨스니 런던 스쿨인데 좀 좋은 데서 하시고 계속 또 가는 길이 있고 그것이 확실치 않으면은 일단 임상의 길을 가시면서 나에 대한 콜링이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임상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쟤 크레이지하다. 미쳤다. 쟤 왜 저러냐." 인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최소한 거기에 있어서 배우자는 설득이 돼야 됩니다. 배우자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싱글로 가는 경우는 다른데 싱글이 아니면은 이 여성 배우자나 남성 배우자를 설득해서 배우자가 설득돼야 됩니다. 설득이 안 된다는 말은 콜링이 아직 전 가족이 안 미친 거고 전 가족이 움직여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받으시는 게 쪼끔 더 상식적이시고 좀 더 배가 중간에 난파 안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심도 익명 참석자 한 분이 "교수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해외로 나가셔" 저는 인제 20여 년 이상 살고 뭐 60 지금 60대 이제 후반을 향해서 가고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 인제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인제 개건 교수로 가르치면서 뭐 NGO도 그렇게 하는데 풀타임으로 일할 생각은 이제 안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풀타임으로 일을 안 하고 제가 남은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것인가 해서 가치 추구를 이제 그리고 이제 가치 추구를 하는 데서 저한테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풀타임을 일하면 자꾸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약간 뭐 농반 진반 얘기했지만은 와이프 중심으로 많이 하고 가족 중심으로 많이 제 시간표를 맞추고 이러려면은 풀타임을 안 해야 가능하그래서 좀 더 그동안 가족한테 못했던 것들 또 뭐 또 인제 지금 뭐 손주도 있고 또 손주도 좀 또 열심히 봐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나한테
중요한데 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퇴 전에는 잘 안 보여요. 힘을 쓰느라고 안 보여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힘을 빼면서 살아도 되고 힘을 빼면서 살다 보니까는 '아 이것도 중요한 거구나. 저것도 중요한데 내가 그동안 미처 못했구나.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열심히 하면 참 좋겠다.'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인제는 그러니까는 풀타임으로서 의료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가치 추구를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미뤄 놨던 혹은 핑계 댔던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하면서 사느라고 지금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요. 익명 참석자 한 분이 국제보건에서 NGO 역할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WHO에서 NGO의 기억에 남는 협력사 NGO는 이 국제기구와는 많이 다르죠. 쪼끔 더 자유로운 영혼이고 국제기구와는 그 최대의 단점은 그 뷰로크라시 국제기구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뷰로크라시는 우리말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는 이 관료주의적인 또 행정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NGO는 그런 게 굉장히 싫어서 또 NGO로 가신 분들도 많고 또 상당히 NGO는 가치 추구적이죠. 처음부터 가치 추구적이고 국제기구는 쪼끔 더 임팩트 중심으로 가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는 있는데 행정과 뷰로크라시 관료주의에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NGO는 그런 거에 안 뺏기는데 하나 단점은 쪼끔 이 경제적인 면에서의 언스테빌리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잘 극복하실 수 있으면은 또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그냥 부수적인 팩터로 받아들이시면서 간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가치 추구를 하는 아주 귀한 삶을 좀 더 이렇게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돌아와서 하고 싶었던 일이 만약에 길이 열리면 NGO를 돕겠다 했었는데 NGO를 돕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또한 그리고 한 2주 후에 학교에서 강의가 요청이 오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네요.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국제보건 분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많아 갖고요. 많아 갖고 근데 제가 하나 그냥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임상을 떠나면서 한국을 떠날 때 많은 친구들이 "You are going to missing the status quo." 해 갖고 이 이 이 스테토스코프 이게 뭐죠? 그러니까는 청진기를 이제 미싱할 거다. 그래서 임상으로 떠나려고 하느냐 뭐 걱정 반 염려 반 뭐 조크 반 하면서 청진기를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WHO에서 인제 국제보건을 하고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고 세상의 문제를 파고들고 그 해결점을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런 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면서 청진기에 대한 미싱이 거의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윈도우와 프레임을 얻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거는 은퇴 후에 저의 60대 이후의 삶을 사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임상을 계속했다면 상당히 내로우한 삶을 살았고 살 수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쪼끔 더 넓게 세상을 보는 그런 틀을 이 퍼블 헬스가 줬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10분 다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린 걸로 이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어 첫 번째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 있는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